안녕하세요. 2022년 대비 진도별 모의고사 제1회차입니다. 아마 문제를 풀면서 약간 당황하기도 하셨겠지만 최근에 뉴스에서 나온 사안이고 최신 판례 사안들을 구성을 했고요. 또 한 논점 하나는 바로 제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어떤 최신 판례로서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를 담아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현장 강의를 통해서 모의고사를 지속적으로 봐왔던 사람도 있을 테고, 일단 등록을 해놨는데 그냥 집에서만 풀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모의고사에서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의 시험에서 아마 느끼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시험에 있어서는 지식을 아는 게 50, 답안을 쓰는 게 50, 이게 주관식 시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답안지를 꾸준히 충실히 써봐야 되고, 그냥 논점을 보고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에 좀 최선을 다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바로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조치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모여서 시험을 보지 못하고 집에서 보는 상황인데, 이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실력을 최대한 제고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참고 도서 없이 시간을 맞추어서 답안을 써본다. 여기에 중점을 둬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두 분, 세 분이 서로 스터디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한 집이라든지 어떤 카페, 카페에서 모이면 좀 그것도 보기는 좀 그렇지만, 아니면은 어떤 독서실에서 스터디룸 같은 것을 대여해 가지고 함께 시간을 맞춰서 써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부 방법이고요.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제한을 둬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수험생들에게 조건은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가서 현장에 모여서 시험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볼 수 없고 집에서 혼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현장에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떤 실전 감각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신력과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가 나서서 시간에 맞게 해보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걸 안 해보는 거,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안 해보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나는 그만큼 늦어지고 남들은 빨라져요. 그래서 하루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틀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부터는 원래 수험 초기에는 공부를 좀 안 하고 집중적으로 하고 이렇게 돼도 그 격차가 크지 않아요. 그냥 하루 늦게 쉬면 하루의 차이가 난다라고 보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하루 놓치면 하루 차이가 아니라 이틀 차이입니다. 왜? 남들은 하루간 앞서가고 나는 하루간 잊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틀 차이입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전체 공부 진도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원래 모의고사를 진도별 모의고사를 8회로 진행했던 것을 7회로 당겨 놓고, 그 다음에 7회를 당기면 11월 초에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11월 초에 끝나서 첫 주에 끝나서 12월 첫 주까지 이제 하프가 2번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시험이 100일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50 플러스 50, 50을 25 플러스 25, 하루 오차 두고 12 플러스 12, 그 다음에 6 플러스 6, 3 플러스 3, 그 다음에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한 바퀴씩 돌리는 거예요. 계속 줄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 지금 100일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한 번, 그 다음에 하프 범위로 가는 게 또 한 번, 그 다음에 25일간 한 번, 그 다음 10일간 한 번, 그 다음 그러니까 10일간 한 번, 6일간 한 번, 3일간 한 번, 2일간 한 번, 그러니까 3일간에서 여기서 3일간 한 번, 2일간 한 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정도 돌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관식에서 내가 이걸 꼭 외워서 쓸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외워서 쓸 수가 있고 막판에 가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약간 조바심을 느껴서, 특히나 이제 사례는 못 풀면 못 풀고 풀면 풀잖아요. 이건 알아가면 되는데, 단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안 외워지면은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게 되고, 단문 위주로 준비를 하고 객관식을 손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단문도
진도에 맞게 반복해서 가다가 줄여서 가고 또 줄여서 가고 줄여서 가고 하면 시험 볼 때는 시험 보기 한 2, 3일 전에는 완벽히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게 완벽해지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조바심을 내면 객관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된 공부의 스케줄을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건 계획적으로 계획에 맞게 나가는 게 가장 공부에서 1순위라고 하는 점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경찰서 위생계 소속의 사법경찰관들은 최근 유흥주점에서 이제 무자료 양주, 세금을 내지 않고 하는 것이 이제 유통되고 있다 해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잡고 있고, 이런 첩보를 입수하고 손님으로 위장하여 관내 유흥업소를 은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뭐예요? 함정 수사입니다. 다만 이제 여성 전용 술집에 대한 단속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서 여성 경찰관인 P와 Q가 손님으로 가장하고 술집에 잔입하여 현장을 단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함정 수사를 진행을 하는 건데, 2021년 2월 1일 23시경 시간을 야간으로 뒀어요. P와 Q는 여성 전용 유흥주점인 이동호바 아무튼 해서 귀부인 행세를 하며 방문을 했고, 웨이터 갑의 안내를 받고 룸으로 들어가 양주와 맥주를 주문했는데, 맥주는 정상적인 유통을 거친 것으로 보였지만 양주는 스티커 등의 상태로 보여서 어떤 무자료 주류임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함정 수사에서 이제 손님으로 위장하고 이제 가서 주문을 하고, 그래서 무자료 양주를 발견을 하죠. 이게 이제 P와 Q인데 23시경에 진입을 합니다. 술집에. 그러면 저녁에 뭐 10시, 11시 넘어서 12시 정도 되겠죠. 자, 몇 잔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많이 안 마시고 몇 잔의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한 3, 40분, 2, 30분 지났다는 거죠. P는 순간적으로 이런 곳이라면 혹시나 마약을 팔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요. 그래서 방 안에 들어온 웨이터 갑에게 우리도 차가운 술 좀 달라 요구해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약을 평소에 거래하던 사람이면 곧바로 알아들을 것 같은데, 연기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얘기하니까 차가운 술을 달라 요구하니까 갑이 이해하지 못하자 대놓고 이제 말해요. 여기 서비스가 왜 이러냐, 우리도 알고 왔고 보통 다른 곳에서도 엑시터시 정도는 다 서비스로 알아서 구해주는데 그 정도 못 해주냐. 일단 이렇게 말하고 언성을 높이고 집요하게 엑시터시의 구매를 요구하였다. 여기도 똑같이 갑자기 이제 엑시터시 구매를 요구한 부분도 함정 수사인데, 사실 여기는 무자료 양주를 발견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고, 엑시터시를 요구한 것은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별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안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약업자에게 이제 처음에 수차례 언성을 높여 수차례 뭐 언성 높이고 어떤 집요하게 요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양자를 보면은 손님으로 위장해서 들어가 가지고 마약을 요청한 것은 이건 기회 제공형입니다. 그냥 손님으로 가서 단순히 기회만. 그러나 여기는 범위 유발형이라고 돼 있고, 더더욱이 수사기관을 속이니까 사술계략이 사용된 위법한 함정 수사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답안을 쓰실 때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양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어서 결국 갑은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업자 을에게 전화해서 엑시터시 2알을 배달받았고, P와 Q로부터 연락을 받은 수사팀원들은 이동호빠를 급습해서 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했다니까 여기는 이제 논할 필요가 없다. 현장에서 엑시터시 2알을 압수했다. 이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봐야 돼요. 혹시 압수가 문제가 되느냐 하고 딱 보는데, 문제에서는
엑스터시 200알이 나와요. 없네. 갑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압수한 것에 적법성이 없네. 이걸 확인해야 돼요. 있으면 좀 더 메모를 구체화해야 되겠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메모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전 시험장에 가가지고 혼동을 겪는 영역들입니다. 자, 이때 이동오빠 사장인 병, 이동호인가요? 이동오빠 사장의 병이 자신이 사장이라며 무슨 일이냐고 나섰고 피등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과 관련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여기서 이제 마약은 마약이고 이 사람에게는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한 마약을 진행 중이다 해서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를 했는데 무전으로 이제 딱 해보니까 갑이 상해치사의 긴급 수배자로서 체포영장에 발견되었다. 병은 사장인데 오라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상해치사로 기소중지 중인가 봐요. 그런 것들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체포영장이 지금 발부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장을 확인하고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린 다음에 체포를 시도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저항을 하는 거예요. 칼 들고 저항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병이 주방용 칼을 들고 저항하며 도주하려고 하자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현행범위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특수공무집행 저항 도주를 시도하니까 특수공직방으로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고요. 한편 근처에 잠복 중이던 사법경찰관은 마약 배달을 마친 의리 술 몇 잔을 마시고 마약 배달을 요구했으니까 시간이 안 나와 있지만 23시에서 뭐 길거 잡아서 한두 시간 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추정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 근처에서 마약 배달하는 사람. 을을 추적했지만 을은 인근 주택가로 도주해서 검거에 실패했고요. 이후 W는 약 30여 분간 근처를 수대가던 도중에 우연히 을을 발견하고 긴급 체포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W 사경 W가 을을 추적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30여 분 후에 긴급 체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물어보면은 긴급 체포 안 했고 체포했다 하면은 현행범 체포도 보고 긴급 체포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긴급 체포에 성공했다라고 했으니까 긴급 체포만 문제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을을 대동하고 을에 거주하는 원룸 약 배달원 약 1km 떨어진 지점으로 찾아가서 1km 떨어진 을의 원룸에서 이제 기억 엑스터시 200알을 또 압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압수 과정에서 이미 제출 동의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판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안들이죠. 이렇게 이미 제출 동의서 받았다고 이미 제출이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사후영장을 받지 않았다. 사후영장 자체가 없다. 자, 검사는 갑과 을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병을 상해치사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경합범으로 각각 기소를 했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증거 능력 있고 증명력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법원은 갑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병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실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거 함정수사에 위법한 함정수사의 효과, 이것과 관련된 문제예요. 아마 처음 풀어보신 분들은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어요. 한 2, 3년 전에도 이렇게 이제 함정수사를 한 부분이 적법한 경우가 있고 위법한 경우가 섞여져 있는데 위법한 부분에 한정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비공개 판례예요. 그래서
이 부분 판례와 관련해서는 판시사항이 뭐 공보에도 게재되지 않고 그 다음에 대법원 홈페이지도 게재되지 않아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다가 아마 최근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험을 보기 며칠 전에 이 판례를 질문하신 분이 있어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이미 문제로 내놨는데 갑자기 이제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질문을 했는데 원래 이제 제가 뒤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판례는. 근데 이제 실제 최근에 나온 사례가 어떤 사례이냐면은 불법 게임장,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손님으로 위장하고 가서 게임장을 단속을 했는데 그 모습을 이제 발견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불법 게임장에서 환전은 사실은 경합범이에요. 그래서 또 불법 환전을 또 요구를 하죠. 근데 안 해주는데 계속 집요하게 얘기해서 환전을 받아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에 있어서 이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서는 기회만 제공한 거다. 그러나 불법 환전 같은 경우는 안 해준다는 것을 부득불 우겨서 환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범위유발령 함정사로 위법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사안에서 경합범에 해당하니까 불법 환전은 사술계략이 사용된 범위유발령 함정사로 위법하다라고 봤고, 반면에 게임장 단속은 단순 기회만 제공한 경우여서 함정사가 위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을 보고 만들었는데 이 무자료 양주를 발견한 것은 손님으로 위장하고 들어가서 범위를 유발한 거예요. 술 좀 달라 하는 게 범위 유발해요? 아니에요. 그냥 술집 영업을 하는데 손님으로 들어가서 단순 기회만 제공한 경우예요. 여기서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기회 제공형으로 봐야 되겠고, 그리고 사람도 달라요. 기회 제공형. 반면에 엑스터시를 구매를 요구한 것은 전혀 별건이고 수차례 언성을 높이고 또 집요하게 요구를 했다. 이것은 범위 유발령이에요. 그럼 이제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고민이라고 해도 뭐 간단합니다. 설문 1을 해서 문제점 쓰고, 자 바로 함정수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 논하고, 주관설, 객관설, 통합설, 우리 판례가 항상 중요한 게 최근에 교수 출제, 교수 채점으로 들어갔을 때는 판례 배점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장 기본 판례,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해서 범위를 유발한 함정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얘기 추가를 거기까지만 써도 기본적으로 2점은 맞을 거예요. 근데 거기다 추가해가지고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다. 여기까지 써주면 아주 위대한 답안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구한 것은 수사기관, 사술계략, 범위 유발까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서 무자료 주류와 관련해서는 적법하다. 이 조세범 처벌법은 적법한데 반면에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위법하다라고 해놓고, 뭐 검토도 어떤 단순 기회 제공형은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범위 유발령만, 그러나 어떤 범죄의 진흥화, 은밀화를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 해서 판례 좀 맞춰주시고요. 위법한 함정수사가 이제 공소제기에 미치는 효과. 그래서 이제 학설로서는 무공명가, 무죄 판결설, 공소기각 판결설, 면소 판결설, 가벌설, 유죄 판결설이 있고, 우리 판례는 수사기관이 사술계략을 사용하여 행한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범위를 유발시킨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래서 327조 2호에 따라서 공소기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키워드로 어떤 위법한 함정수사는 수사 신의칙 위반, 적법 절차 위반, 그래서 그에 기한 공소 제기는 헌법 12조 1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해서 공소기각서를 취해서 두 개로 나눠주는 거.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하고 이것은 적법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기는 이제 실체 판결이 가능하다. 즉 유죄 판결이 될 거예요. 증거 능력 있고 증명력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범위 유발령으로서 공소기각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문제들에서 그냥 범위유발령이면 범위유발령, 기회적용이면 기회적용령 하나로만 보다가 이 사례를 보면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위법한 것과 위법하지 않은 것, 적법한 함정수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사술계략을 사용해서 범위를 유발시킨 함정수사를 병행했을 때 병행한 부분만 공소기각이지 적법한 함정수사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실체 판결을 해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번 문제에서 답안을 잘 못 쓰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우시면 돼요. 그리고 최신 판례 사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 2번에서 W가 을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압수한 기억 엑시터 씨는 을의 피고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있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긴급 체포가 적법함을 전제할 거. 사실 을에 대한 긴급 체포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어떤 함정 수사에 기인한 것이긴 한데 을에게는 사실 또 범위 유발령이 아니라 기회 적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을한테 미치는 함정 수사는 영향력이 없다. 긴급 체포가 적법하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논할 것도 없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을에 대해서 23시경에 진입을 해서 가게에 들어가서 그 사이에 술 몇 잔을 마시고 뭐 길어야 한두 시간 다음에 을을 추적하다 긴급 체포하고 1km 떨어졌으니까 뭐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늦어야 새벽 한두 시 정도로 추정이 돼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을의 집에서 200가를 압수하고 임의 제출 동의서까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위수중부터 해서 착실하게 증거 능력 있느냐 설령이 있더라도 이 성질 영상 불변론 가볍게 써주고 이 성질 영상 불변론은 정말 최대한 가볍게 왜 교수님들은 성질 영상 불변론이 배점상 구태 안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빠져도 근데 찝찝하긴 하죠. 쓰면은 한 1점 붙여줄 거예요. 성질 영상 불변론하고 무엇보다도 308조의 2가 헌법 12조 1항을 증거배제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뭐 이의경량을 통해 중대한 위법 혹은 이제 적법 절차 본질을 침해한 경우에 있어서만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라고 해서 어떤 수집 절차와 관련해서 항상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전부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규정이 6개가 있는데 제가 항상 예로 드린 게 우리가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 수사상 임의동행, 경직법상 임의동행,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 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영장 없이 데려왔을 때 수사상 임의동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위법하냐? 아니에요. 경직법상 임의동행이나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 그게 안 되고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어느 것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장 없는 신병 확보에서는 이 5가지를 전부 다 검토하는 게 원칙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장주의 예외 규정에도 216에서 218조까지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항상 키워드가 수사단계 강제 압수로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수사단계 강제 압수가 아닌 것들이 216조 1항 1호 수색 216조 2항 피고인에 대한 거 공소제기 이유니까 그 다음에 임의제출물 압수 218조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이것까지 지워야 되는데 배점도 그렇고 임의제출 동의서가 나왔으니까 임의제출 여부를 하나 써보자. 그래서 이제 218조를 이렇게 지워도 돼요. 여러분들이 수사단계 강제압수, 수사단계에 이루어진 압수여서 이 2가지를 지우고 그 다음에 항상 보는 게 장소에서 체포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소에서 자 범죄 장소냐 체포 현장이냐 이 2가지가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체포 현장은 아니에요. 집이니까. 이거 범죄 장소는 조금 세모를 하나 쳐놓고요. 그래서 216조 1항 2호는 아니다. 이제 마약 같은 경우가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죠. 홈페이지에서도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단순 소지도 범죄이니까 마약을 집으로 가서 봤더니 마약이 발견됐다.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현장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체포로는 긴급 체포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따로 뺄 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따져보는 게 영장주의 예외에서 따져보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임의제출물 압수 216조 3항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217조 1항으로 가는데 임의제출물 압수에서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이어야 되고 제출의 임의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집에 찾아가 가지고 수색한 다음에 가져가는 거 이건 임의제출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의 임의성이 없기 때문에 임의제출 동의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임의제출물 압수는 아니죠. 사실은 심지어 우리 판례는 이렇게 임의제출 동의서를 작성하면 압수가 위법한데 임의제출 동의서를 받으면 이거 아예 독수과실 2차 증거로서 그 자체도 증거 능력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16조 3항과 관련해서는 답안에서는 이제 긴급성을 빼요. 이 마약에서 단순 소지와 관련해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해석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청구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야간이니까 긴급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체 없이 사후영장이 없어가지고 날릴 수도 있는데 사후영장을 받았다 하는 사안에서는 긴급성을 빼주는 게 좋아요. 이제 먼저 이에 대한 연역을 먼저 말씀드리면 마약의 단순 소지와 관련해서 교수님들의 교과서나 사례집 그리고 기타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등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마약의 단순 소지 우연히 다른 걸 압수하다가 별건인 마약을 발견했을 때 단순 소지로서 216조 3항으로 보내는 사례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평석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의 투약은 처벌을 안 하면서 소지만 처벌하는 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마약 소지, 아니 소지하지 않고 어떻게 마약을 투약하지? 그런데 일단 미국은 소지를 휴대라고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파티 현장이라든지 클럽 이렇게 이제 입구에 삐끼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약을 판매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삐끼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돈을 내면은 벌리면 입에다가 예를 들면 엑스터시, GHB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 줘요. 그러니까 엑스터시 같은 것을 집어넣어 줘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소지하지 않고 투약할 수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대부분이 마약을 몸에 휴대하는 것만 소지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편 전쟁의 여파로서 어떤 마약의 폐해를 강력하게 실감하고 이런 입장에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마약을 집에 보관하는 것도 소지로 취급하고 강력하게 엄단을 해요. 그래서 어떤 서구권의 문화와 달라요. 근데 교수님들이 서구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마약을 우연히 발견한 것을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사례를 못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책 쓰면서 영향을 좀 받아요. 그래서 범죄 장소로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고려도 안 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수님들의 의도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긴급성을 빼준다. 긴급 체포가 이미 돼 있다.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긴급성을 결여를 한다. 이미 도망가 버렸다. 사실 이게 문제예요. 이미 도망갔어도 긴급성이 없다. 집안에 와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겠냐. 사실은 이런 것들도 긴급성을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수사 실무에서 이걸 기다리고 있어서 계속 폴리스 라인 치고 여기서 계속 기다려야 되느냐. 어떤 불필요한 수사 인력, 그렇지 않아도 바쁜 형사과 인력들이 낭비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어떤 수사에 대한 통제라는 걸 강조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법원에서는 긴급성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빼고 어떻게든. 그리고 이제 217조 1항으로 가는데 긴급체포가 성공해야 되고 24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니까 특히 소유물들이 있다. 그래서 장소적 제한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항상 따르는 게 시간, 대상, 그 다음에 장소, 사후영장을 봐야 되는데 장소는 논점으로서 한 방 써주고요. 장소적 제한이 없다. 이 대상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어느 견해든 괜찮고. 시간은 긴급체포가 성공하고 24시간,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사후영장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시대장후 야간 집행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첫 번째 야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금지가 되는데, 이 야간 집행 제한을 위반했다. 시대장후야. 그래서 야간 집행. 216조의 경우는 형사소송법 220조가 요급 처분을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주 등이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217조 1항에서는 이러한 220조와 같은 야간 집행 제한을 풀어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야간 집행 안 되고 주거주 등이 참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언급할 필요는 없지만 을을 데리고 가가지고 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주거주 등의 참여 제한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야간 집행 제한에서 확실히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 집행 제한을 위반을 했고, 시대장후야 사후영장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위수중으로 처리를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이제 설문 3. 이건 제가 진도별 전국 모의고사 3회차에서 출제하고 향후에 또 출제할 것이다 예로 들었어요. 문제를 좀 익숙하게 익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 3에서는 병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가 병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체포영장을 병에게 제시하지 않아서 병에 대한 체포 절차는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병이 사장이고 보니까 상해치사로 긴급수배가 돼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네요. 그런데 영장과 관련해서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영장 집행을 시도했는데 칼 들고 저항하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후영장 제시는 없었다 이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제 영장에서 긴급 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하게 되면,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이제 생략은 돼 있지만 이제 변호인 선임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의 사실을 알리고 집행 후 신속히 제시하는 거. 체포영장이니까 뭐 200조의 6이 준용조문이 될 거고 85조 뭐 사망사항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조문은 못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긴급집행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 지구대나 이런 데서 긴급집행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예를 들면 무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뭐 지구대가 아니고 뭐 수사팀 같은 경우는 어떤 수사 핸드폰, 수사 전용 폰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바로 영장을 발부한 수사팀이 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수사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체포하고 있다, 체포했다 얘기하면 수사팀에서 내려와 가지고 영장을 제시하고 데려가는 거. 그러니까 요게 바로 집행 완료 후 신속히 제시하는 것은 수사팀에서 와서 데려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집행 완료 후에 제시를 하는 건데, 이 사안의 특수성, 이것도 최신 판례 사안이에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을 했는데 영장 집행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체포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니까 이 체포 절차가 적법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그러면 현행범 체포를 한 게 적법하냐. 일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범인이고 명필비 칼을 들고 도주하려고 했다. 명백성도 있고 칼을 들고 도주하려고 했고 뭐 비례성도 특별히 안 되고 미란다 원칙도 고지해서 이거 적법하다. 그러면은 막 이 대답을 해줘요. 이 대답과 관련해서 이 사람에 대한 체포라고 하는 것은 뭘로 체포했어요?
결과적으로 체포 완료는 현행범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바로 영장, 체포영장은 집행을 완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장 제시가 없어도 무방하다. 위법이 아니다. 제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모의고사에서도 그래도 영장을 나중에 제시를 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항상 범죄 사실, 체포라고 하는 것도 특정 피의자의 특정 범죄 사실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현행범 체포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치장에서 나와서 조사를 받는데 상해치사는 조사 안 받겠다 하면 강제로 끌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까지 불러내기 위해서는 집행을 완료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것도 함께 제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이것은 체포영장의 집행이 완성된 게 아니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영장 제시가 없어도 위법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문 4번에서 제일 쉬운 문제가 설문 4번에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려운 문제부터 쓰겠냐, 쉬운 문제부터 쓰겠냐, 단문부터 쓰느냐, 사례부터 쓰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는데 정답 없음입니다. 그러면 무엇부터? 정답은 쉬운 문제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편법이긴 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실제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지 나눠주고 겉봉에 붙여져 있어요. 근데 잘 눌러보면 단문이 나와요. 보여요. 사실은 단문이 쫙 보인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선이 제압될 수도 있고, 그런데 단문을 보면 대부분 이제 준비를 하면 잘 아는 것일 수도 있고 애매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쉬운 문제에서 잘하는 것이 특히 단문을 잘 안다라고 하면은 단문부터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문을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한 5, 6페이지부터 사례를 쓰셔도 되고 사례를 쓰고 단문을 쓰고 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뭐 사례를 내가 여러분들이 평소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사람이 글을 쓰는 양이 잘 안 변해요. 그러면 내가 단문을 5페이지만 쓰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전략적으로 단문을 4페이지, 사례를 6페이지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양이 더 많아버리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이 채점을 1300장, 1500장, 1700장 할 때는 이걸 사실은 채점 기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 짧은 채점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단문 1번을 이렇게 쓰다가 1장, 2장 쓰다가 아무튼 하다가 모자라요. 그래서 상당량을 뒤로 넘겨서 한 10페이지에다 추가로 쓰는 거, 그래도 잘 찾아서 채점을 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가끔씩은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채점을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문이든 사례든 쓰게 되면 그 양은 여기서 다 쓰고 가라. 그리고 단문부터 쓰냐 사례부터 쓰느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채점 역시 문항별로 사례 1, 사례 2, 사례 3, 사례 4 채점자 따로 있고 단문 1, 단문 2 채점자가 따로 있고 크로스로 채점을 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어요. 사례부터 썼다고 불이익, 단문부터 썼다고 불이익,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부터 쓰느냐는 쉬운 문제, 그리고 쉬운 문제를 재빨리 써야 된다. 쉬운 문제니까 글씨 잘 쓰고 또박또박해서 열심히 쓰겠다 해서 시간 날리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쉬운 문제를 재빨리 쓰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10페이지면은 평균적으로 한 장에 10점이에요. 1.5페이지, 여기도 1.5페이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 8점 있는데 문제를 보니까 피해에 대한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부동문자로 인쇄된 것 종이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람만 시켰다. 이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 있는 자 간단하잖아요. 이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 위수중만 쓸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전문 법칙과 관련해서
244조의 어떤 3, 2항 2항이 아니죠. 진술거부권 고지니까 1항. 이걸 고지하지 않은 것은 어떤 312조 3항에서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이 아니다.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12조 2항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것은 308조의 2에 따른 위수중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이다라고 하고, 이쪽에다 써도 좋고 이쪽에다 써도 좋고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진술거부권의 고지 방식에 대해서, 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제 명시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부동문자 열람하는 거, 인쇄된 거 열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확고한 통설이고 실무적 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244조의 3, 1항 이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된 조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술거부권을 침해한 건 위수중이고, 여기다가 이제 판례까지 붙여서, 판례가 있으면 무조건 붙여주세요. 판례,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피신 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로서 설령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최종적인 배제 기준은 위수중이다 라고 하는 것도 언급을 해줘야 돼요. 이것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작성, 이건 이제 전문 법칙이잖아요. 이 전문 법칙은 헌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률상의 제도이고, 그래서 이 법률상 제도이기 때문에 법률 대 법률로서 증거동의하면 살아나요. 그리고 이것은 뭐 2차 증거를 배제하는 거, 이런 거 없어요. 반면에 위수중은 증거 동의 대상도 아니고 2차 증거도 배제돼요. 여러분 이런 판례 기억나나요? 원래 1심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수사기관이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는 했지만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건 진술거부권 침해는 아닙니다. 위수중은 아니에요. 근데 형사소송법 244조의 3, 2항 답변을 기재하도록 한 조문 위반으로서 이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다. 그래서 전문법칙 위반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은, 이것은 243조의 2, 1항 위반인 것을 넘어서 뭐가 되냐, 바로 위법 수집 증거다. 헌법 12조 사항에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위수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최종 배제 기준은 위수중이다. 왜 이 사안이 이제 판례가 이렇게 나눠서 냈냐면은 이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 대해서 피의자가 1심에서 증거 동의를 해놓습니다. 이 증거 동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판시 사항으로는 안 보이지만 원래 판결문에는 들어가 있어요. 증거 동의를 했는데 어떤 사경 작성 피신 조서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그 답변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은 단순 법률 위반 수준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로 살려낸다 이거예요. 그러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은 312조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작성된 조서를 넘어서 308조의 2의 위수중이다. 따라서 이는 증거 동의 효력이 부정된다 라고 해서 증거 능력을 통으로 배제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 추세에 맞게 교수님들은 꼭 웬만한 사안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서술해줘야 된다. 전문 법칙과 위수중 양자가 문제되면 함께 서술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어느 게 더 세요? 이건 증거동의로 살려낼 수 있고 2차 증거도 배제되지 않지만 위수중은 증거동의도 안 되고 2차 증거까지 배제되는 강력한 장치이고, 그래서 최종 배제 기준은 위수중이고, 우리가 통상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작성한 피신조서는 위법 수집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최종적인 배제 기준은 훨씬 더 강력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수중이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점수가 8점이긴 하지만 4번은 좀 쉬워요. 쉽고 3번은 아마 연습하신 분은 해볼 만하고 2번도 해볼 만한데, 1번 같은 경우도 지금 해보니까 이법한 함정수사의 어떤 범위, 효과,
그냥 준비한 사람은 쉽게 쓸 수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페이지 반을 남겨놓고 나머지 쉽게 쓸 수 있는 거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걸 쓰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 문제의 의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강평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